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국정감사 이제 막바지가 다 됐습니다. 뭐 거의 마쳤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과방위로 시작해서 운영위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과방위, 뭐 기억하시죠?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그런 그 딸의 결혼식 문제로 해명이 부적절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야당의 공격이 거의 뭐 한 2분의 1 정도를 다 차지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운영위가 주로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하거든요. 국정감사 마무리 단계에서. 그래서 운영위의 그 공방, 뭐 이른바 배치기 사건으로 이제 끝이 나는 뭐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네요. 그러네요. 국정감사 막바지에 있었던 이 파행 소식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했으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도록 하시고요.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는 과연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진정성의 전달이 안 됐다.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 누구의 어떤 말일까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말이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입니다. 어제 광주 시민들에게 제지를 당해서 5.18 민주묘지 참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 마음이 전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선 어제 장동혁 대표가 시위대의 거센 저지에 박혀서 이제 헌화나 분향은 물론이고요. 방명록 작성도 하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광주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광주 촛불 시민연대 뭐 이런 그 시민단체 30여 명이 지금 참배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유는 저는 뭐 어느 정도는 또 공감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주 시민이라면. 왜냐하면 5.18이라는 민주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도 당시에 전두환 군사 정권이 들어가기 전에, 정권을 완전히 탈취하기 전에 계엄령을 선포했거든요. 보안사령관으로서 이제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당시에 전남대 학생들이 계엄령이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서 시위를 벌이고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공수부대가 투입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촛불 시민 행동 시위를 했던 시민 단체 계신 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건 바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광주의 내란과 관련돼서 동조하는 그런 당의 대표가 한 번도 사과하지도 않고 그런 내란을 주도했던 세력과 계속 연대를 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참배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걸 주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제가 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장동혁 야당 대표가 일단 난 가겠다 그러고 딱 가서 막혔다 그러고 이제 섭섭하다 돌아오는 게 사실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정치인이라면 일단 광주 시민단체 여럿이 있습니다. 5.18 단체, 유가족 협의회도 있고 굉장히 여러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단체들에게 진정성을 몰라준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럼 진정성 있게 내가 어떠한 의미로 사과의 뜻도 표하고 가겠다, 받아달라라는 사전 어떤 그런 물밑에서 좀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고 통보만 하고 그냥 갔다 하는 것도 좀 아예 이렇게 내가 지금
그러니까 광주 시민이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걸 도리어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일각의 예. 시각도 그래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물밑 작업을 통해서 좀 소통을 하고 네네. 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전혀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일단 장동혁 대표가 매달 광주를 찾아오겠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 이 분위기 속에서 나 뭐 윤 전 대통령과의 이제 절연을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다면은 분위기가 뭐 쇄신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죠. 아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진정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예. 진정성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러려면 행동이 필요하겠죠. 받아들일 예. 수 있는 행동을 야당 대표로서 보이는 것이 선행되는 게 아닌가. 야당 대표가 광주를 찾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당 대표가 된 지 한 번도 참배를 하지 않았다면 그게 예. 더 이상한 것이고요. 8월 예. 달에 전대가 있었으니까 지금 11월 달입니다. 거의 이제 3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예. 당연히 가는 것이고 저 광주라는 5.18 광주 정신 또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이라는 건 특정 지역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누구든 가서 참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광주 또는 광주에 살고 계신 또는 광주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 뭐 예.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선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가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정당에 소속돼 있는 예. 그런 그 어떠한 소속원이 집권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정도의 어떤 워딩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예. 계엄에는 반대한다라는 게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고 한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워딩은 좀 있어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민주당이 오늘 13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이 체포 동의안을 보고하고 27일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상 계엄을 이제 해제함에 있어서 그걸 이제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 민주당 의석만으로 단독 처리가 이제 가능한데 표결 결과가 또 상당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 전체에 미칠 파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에 대한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선언을 예. 했기 때문에 표결 자체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군요. 물론 소속 당원들이 당론으로 불참한다 이건 안 하겠지만 그러나 예. 대부분 불참을 하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표결에 의해서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러면 예. 통과 자체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게 통과가 된다는 건 검찰에 소환되고 검찰에 소환돼서 구속 여부가 이제 판가름 예.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구속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어떤 초점이 하나가 있을 테고 또 예. 당은 당대로 이 상황 그러니까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검찰이 예. 지금 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어떤 계기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라면 뭐 표결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 네네. 것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추경호 의원이 진짜로 구속이 되느냐 네.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한데. 검찰이 예. 지금 얼만큼 거기에 대해서 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군요. 만약에 구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국힘 전체에 미칠 파장이라고 한다면 뭐 상당하겠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지금 초점입니다. 내란 예. 특검이 사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큰 성과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뭐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영은 장관이나 이미 자신들이 특검을 하기 전부터 검찰이 기소하고 재판을 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각이 얼만큼 동조를 했느냐. 예. 이 계엄과 관련돼서 그 두 번째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국회 표결을 일부러 참석하지 않게끔 어떠한 그 원내대표의 어떤 권한을 행사했느냐 이 두 가지인데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환조사 한 번도 제대로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추경호 원내대표만이 아니라 당시 원내대표실에서 예. 회의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통화를 했던 어떤 시각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뭐 회의를 하고 뭐 하면서 그것을 개인의 어떤 원내대표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이 다수의 의원들, 한 4명에서 5명의 의원들이 함께 그런 어떤 모의를 한 거냐, 이렇게까지 계속 확산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가 추경호 원내대표의 구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구속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술렁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5.18 민주묘지를 방문한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통해서 또 추경호 의원의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피해자는 나.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저 말을 한 사람들. 네. 송원석, 이기현 이 의원들인데요. 먼저 사진을 좀 보시면 두 분이 저렇게 맞대고 계세요. 어제 상황이었죠. 어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국감 자체에서 역시 김현지 부속실장이 핵심이 됐었고요. 김 실장의 불출석을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강하게 부딪혔고 파행이었습니다. 고성과 막말, 몸싸움으로 뒤범벅이 되면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을 했는데요. 이렇게 급기야는 이렇게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현 의원 사이에 이렇게 배치기, 몸싸움까지 있었습니다. 여야가 사실 고성과 막말은 많이 했어도 그동안 몸이 부딪히는 일은 사실 물리적 충돌은 사실 없었는데요. 이 소위 배치기 상황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딱 피해자가 누군지 판가름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누구냐면 피해자는 예. 국민입니다. 예. 이런 모습을 사실 보려고 국정감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국정감사는 정말 중요한 그런 국회의 기능입니다. 1년 동안 정부가 어떠한 일을 벌였고 어떠한 일을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어떠한 일을 벌이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을 속속 들여다보는 게 국정감사거든요. 그건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에 저런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짜증나게 만드는 예. 아무런 생산적인 결과가 돌아오지도 않고 예. 그저 진영 간의 어떤 그런 다툼을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는 일을 자행했다. 더군다나 한쪽은 또 원내대표잖아요. 예. 원내대표니까 야당의 원내대표니까 아마 운영위에 야당 측 간사를 자동으로 아마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당 의원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쌍방간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사진이 국감의 마지막 장면을 지금 예. 했다는 것. 이게 피해자가 국민이죠. 예, 여야가 갈등 속에서 몸이 부딪힌 게 2019년 이후에 6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2019년이면 기억하시겠지만 빠루로 지금 표현되는 예. 왜 패스트트랙 두 예. 가지 법안의 패스트트랙 실리는 것을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것을 막는 상황, 그러면서 그야말로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예. 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마 그렇게 몸싸움이 충돌이 그렇게까지 번진 건 그 해가 정말 기록에 남을 것 같고 2019년 이후에는 사실 그것 때문에 여야 모두 37명, 총 37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예. 피해가 심각하죠. 그러니까 예. 이 여파가 국민들도 너무너무 그때 정말 비판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저께 상황이 같은 상황이냐, 같은 급이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 선진화법이라는 건 어떤 의안을 막기 위해서 사실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것이거든요. 방해하는 것이고. 그런데 예. 지금은 좀 해프닝성, 물론 몸싸움이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너무 조금 비하된 어떤 느낌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충돌은 있었다. 하지만 예. 이게 선진화법에 의해서 고발될 정도의 그런 결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절묘하게 마주보고 있는 사진을 보고 수요 없는 러브라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밈이 딱 됐어요. 이게 왜 그렇군요. 짤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영화 만드는 사람들끼리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인공과 예를 들어서 거리가 한 10cm 이내로 들어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 하나는 악당이거나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 예. 예. 근데 그렇군요. 이렇게 예. 밀접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표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배치기라는 표현 자체가 뭐 웃을 수도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절대로 웃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진 건데요. 이기현 의원이 이제 어제 페북에 민망스럽다, 유감스럽다. 근데 배치기의 피해자는 나다. 죄가 있다면 배가 나온 죄밖에 없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살 빼겠습니다. 이렇게 썼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표현을 예. 두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앙 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정면 충돌을 했을 때 예.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쌍방과실이겠죠. 알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어느 쪽에서 어쨌든 서행을 하다가 예. 멈추거나 회피하려고 하지 않았고 둘 다 어쨌든 예.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두 사람 다 부딪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느 쪽이 더 과실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똑같은 어떤 상황이고 당연히 피할 수 있었는데 피하지 않은 건 이런 상황을 연출하려고 의도가 있었으니까 예. 어느 쪽이 덜 피해를 가졌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배가 나왔으니까 내가 더 피해를 뭐 입힌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적절하지는 못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고 굉장히 뭐랄까 언론에서 이게 부각이 되고 국민들이 짜증난 어떤 그런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SNS에 어찌됐든 이런 상황을 연출해서 정말 그 유감이다 사과를 한다 이렇게 양쪽 다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좀 너무 피해자의 뭐 부각시키는 좀 그런 언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기현 의원이 저에게 달려들었고 제가 피하지 않자 이기현 의원이 그대로 돌진해서 몸을 맞부딪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명백한 신체 폭행이었다면서 이제 본인이 또 충돌의 피해자임을 이제 내세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그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아마도 송원석 원내대표는 자신 이제 원내대표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간사잖아요. 저 위원장이 있고 간사가 있고 이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나 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어떤 이 위원 이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하는 직책이잖아요. 예.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이니까 위원들이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이 나중에 내놓은 뭐 논평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배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어찌됐든 이게 뭐 6대 4든 아니면 예. 7대 3이든 양쪽 다 과실이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않게 사실은 피해 줬어야 됐다. 그리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싸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은 어떤 자신의 소속된 정당을 지지하는 층의 갈등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국회에서 풀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싸운다는 건 뭐냐면 말입니다. 뭐 적절한 수준의 그러니까 어떤 욕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적절한 수준에서 자신의 어떤 뜻 또는 이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말로 하는 것이지 저렇게 배가 나왔다고 배를 들이대면서 앞으로 그렇게 그 신체적인 어떤 접촉을 하는 것이 네. 과연 국회의원이 할 행동인가라는 건 두 분 다 사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배치기 사건뿐만 아니라 어제 뭐 여러 번 파행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전 국감에 파행된 거는 뭐 김현지 실장 문제를 거론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이해 충돌이 여부 논란이 커지면서였는데요. 뭐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오후에도 계속 김 실장 문제를 이제 끊임없이 제기하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주진우는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김용 그러니까 예.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 메모 자신의 어떤 그런 예. 알리바이를 뭐 대신해서 이 증명해줬던 그게 이제 위증으로 사실 재판을 받다가 좀 보석된 사람들이 2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2명에게 김희우지에게 네. 이제 문의를 해라라는 게 혹시 김현지 보수시장을 뜻하는 게 아니냐. 거기까지는 이제 김현지 시장을 끌어들였는데 사실은 주진우 의원이 지금 그 지적하는 점은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은 발찌를 찬 사실 그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거든요. 예. 보석이라는 건 사실 한정된 그 공간에서 자신이 재판에 임해라 뭐 예. 풀어주긴 하겠는데 이런 의미인데 국정기획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또는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직위를 주고 해서 예. 하나의 어떤 대가가 아니냐라는 걸 예.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주진우 의원이 모든 질문들을 다 김현지 부속실장에 집중한 건 맞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강훈식 뭐 실장도 맞대응을 했고요. 예.
아쉬운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총무 비서관 일대 그대로 운영위에 그냥 참석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 예. 딱 하루잖아요. 근데 굳이 그걸 부속실장으로 또 저기 보직을 변경을 하고 또 예. 오전만 뭐 출석을 하고 이렇게 좀 방어적인 입장으로 계속 대통령실이 하니까 국민의힘이 그것을 거봐라 이게 뭔가 숨기는 게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조금 뭐랄까 정무적인 어떤 판단이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뭐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이제 주진우 의원이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 이제 집요하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지나치다. 국정감사 관계없는 질문하는 것 같다. 국정감사 전선을 바꾸고 있지 않냐. 뭐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강 실장의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임종석 비서실장 이후에 모든 비서실장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제 예. 정치부 기자로서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예. 비서실장은 입이 없거든요. 그 이전에 모든 비서실장은 사실 네. 대통령을 가장 측은해서 보좌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혹시나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면 대통령한테 바로바로 보고가 예. 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실 내에서의 기강은 확실하게 잡되 대통령과 관련돼서는 야당에게 협조를 구하는 어떤 입장이었어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 때부터 완전히 뭐랄까 전선이 좀 방어가 아니라 바뀌었습니까? 공격적.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사실 굉장히 태도가 정말 공격적이었어요. 또 어저께 강훈식 비서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의 문제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지. 당신은 그 당시에 지금 그 비서관 아니었느냐? 예.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뭐랄까요? 너무 좀 뭐랄까 이 회의가 청문회 국정감사가 좀 경색되니까 김병기 위원장이 좀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국정감사 경우에는 이제 윤석열 전 정부 때 시절의 기간 그리고 이재명 정부 기간 이렇게 이제 두 기간을 모두 이제 합산해서 이제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김현지 실장이 이제 운영위에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놓고 여야가 이제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오전에만 나오겠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안 된다. 이제 오후에 나와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오전에만 나오면 뭐 이렇게 파행당하고 어떠고 하면은 제대로 된 질문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이제 우상호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나올 수 있는데 되게 했는데 오후에는 뭐 대통령을 따라서 어떤 일정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대통령실에서는 또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말이 오가기도 하고요. 이 혼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예. 당일날도 대통령이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대기를 명했고 오후까지도 계속 대기를 했는데 국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이건 국회 책임이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과 지금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겁니다. 오후 좋다. 오후에도 나와달라라고 해서 하는데 갑작스럽게 민주당이 그렇다면 뭐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부터 해서 당시에 대통령실에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에 몇 명, 3명 정도를 함께 부르자라고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전혀 그 전에 합의가 예를 들어서 합의 과정이 없었는데 이렇게 무리한 어떤 이 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아예 이 합의를 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니냐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어제 운영위 국감이 파행에 이제 접했다는 그런 소식을 저희가 생생 코멘트 두 번째 코너에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도 살펴보겠습니다.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아나 떠든다라고 했는데요. 누구의 어떤 말인가요? 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이었네요.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재개할 경우에 계엄령 선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언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한준호
최고위원이 이제 한 발언입니다. 일단 한 전 대표의 발언, 이 발언 어떻게 보시나요?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발언입니까? 실현 가능성 여부보다는 예. 그 전에 이제 배경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은 한동훈 전 대표가 대단히 적극적으로 지금 방송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SNS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은 어떤 데서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냐면 민주당의 사법개혁을 이유로 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재판중지법이라든지 또는 사심제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확정 판결이 된 그런 판결도 이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루게 한다든지 대법관을 증언을 한다든지 또는 법 왜곡죄를 뭐 동원을 해서 판사의 판결이나 검사의 공소를 갖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10년 이상의 어떤 형을 내린다든지 이런 법안들은 단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금 해지하기 위한 그런 방편 아니냐라는 걸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얘기까지 한 건 재판중지법과 관련돼서 당 정간에 좀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판중지법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이 재개하려고 만약에 재판부가 한다면 그 법을 통해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걷어내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 비판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딴 얘기처럼 들리시겠지만 어저께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했냐면 공화당 상원 의원들을 전부 불러다 놓고 야단을 쳤어요. 막 이번에 졌잖아요. 선거에서. 좀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뭘 요구했냐면 필리버스터제를 없애라. 제도를 그냥 폐지해버려라. 왜냐하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제를 계속 필리버스터를 이용해서 지금 국가 이 정부의 어떤 기능이 지금 현재 마감되고 있잖아요. 서로 예산안에 대해서 절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없애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당이 만약에 우리가 필리버스터제를 없애지 아니하면 민주당 판이 되겠고 민주당이 이렇게 할 거다. 대법관을 증언할 거다. 사법부를 어떻게 할 거다. 그 얘기가 사실은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당이 하는 행태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적하는 지적은 뭐냐면 그건 정상적인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헝가리나 폴란드나 이스라엘이나 다 총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총리가 자신들의 어떤 입법부에서 다수 입법부에서 이런 사법부를 다 지금 임명을 하거나 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완전히 뒤집거나 하는 어떤 행태를 벌이는 게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건 계엄과 다름없다. 그러면 제기하면 계엄까지 할 게 아니냐 이렇게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준호 의원, 한 전 대표에 대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다면서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 좀 센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했던 형님, 그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발언의 수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준호 의원만이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어저께 그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논평을 내거나 직접적으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계엄과 관련돼서 정말 그 촛불 행동처럼 시민들과 자신들이 그런 어떤 비상 계엄을 막아낸 그런 주체의 당으로서 탄생된 대통령이 계엄을 할 리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이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다른 의원들의 어떤 반응보다 한준호 의원의 반응이 지금 화제가 되는 건 총으로 쏴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동훈 전 대표의 발언이 대단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을 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미러링을 하는 것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고 총으로 쏜다든지 이런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이것 역시 대단히 도를 좀 넘어선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즘 이 표현이 좀 유행인 것 같습니다. 긁혔다. 예, 한 전 대표가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발언에 긁혔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최민희 의원도 왜 맞아요. 본인이 긁혔다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정말 이제 긁힌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신동욱 의원 발언인가요? 박정훈 의원 예. 네, 발언에 맞아요. 제가 제대로 긁혔어요. 예, 라고 요즘 이제 말로 제가 제대로 긁혔습니다. 예, 예. 이렇게 표현을 예, 하셨죠. 제가 예. 나이 들었나 봐요. 그때 당시 최민희 법 가방위원장 예. 표현이 왜 저런 표현을 쓰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동훈 전 예. 대표도 긁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자신의 어떤 진짜 진정성 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그 표현만큼은 사실 부적절하게 들려요. 자신이 이렇게 상대방 발언들이 그저 그냥 내 발언이 상대방들에게 어떤 목적, 예.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상처를 입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 게 아마 긁혔다라는 표현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진정성 있는 발언이라면 굳이 상대방을 긁히게 만들기 위해서 발언한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현 자체가 사실 의원들의 어떤 그런 국회에서의 표현, 물론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은 아닙니다만 정치 행위로서의 어떤 발언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냐 예.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한 전 대표의 주장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긁혔을까요? 그 표현에? 본인의 그 표현에?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김민석 의원이죠. 당시에 작년 7월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당시에 비대위원장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 리도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쨌든 그날 12월 3일 날 전화도 받고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전화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달려갔다. 그러니까 똑같이 민주당도 이 가정이 옳건 그르건 간에 어떠한 대응도 사실은 우리들이 막겠다라고 표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가정 자체가 민주당 의원들이 해서는 안 될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는데 그런 계엄을 하겠느냐,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쏴 죽이겠다라는 표현을 나온 그 맥락을 좀 살펴볼게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약 2개월 전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을 호명하면서 내가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이제 말했다. 이런 포탄 증언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곽 사령관의 이 같은 증언에 대해서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 친구끼리 그런 식의 표현을 왕왕한다라고 말해서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것도 한준호 의원의 표현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을 생명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당한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이거나 혹은 국민들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이준우 대변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끼리 가능한 얘기다. 그런데 친구가 누구가 친구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대통령과 지금 사령관이 친구입니까? 죽일 수 있다란, 죽인다라는 표현을 늘 할 수 있는 친구 사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부하잖아요. 부하한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아와 내가 죽일게. 이것과 친구끼리 죽일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과는 전혀 맥락이 다르죠. 예를 들자면 한동훈과 그다음에 윤석열 두 분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준우 대변인이 그런 의미로 친구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사적으로 통화나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내가 앵커니까 친구예요. 그럼 면전에서 이번 모임에 안 나오면 내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아마 이준우 대변인이 한 뉘앙스일 것 같아요. 그것과 지금 한동훈 대표한테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령관에게, 이 사령관은 한동훈과 친하지도 않습니다. 사령관에게 잡아오면 내가 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친한 친구끼리 얘기할 수 있는 발언으로 그걸 비교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관련 증언을 하지 않았던 곽 전 사령관이 이제 와서 이런 증언을 내놓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당시 그 이야기를 곽 사령관이 했어요. 그 직전에 지금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당일날 당신이 술을 엄청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라고 다그칩니다. 당일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이고 국군의 날에 지금 그 퍼레이드를 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술집에서 너무 많은 어떤 그런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증언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느냐. 그건 만들어낸 말이다. 이게 포함된 어떤 다그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곽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내가 얘기 안 했던 것을 하겠다. 저는 그때 어떻게 느껴졌냐 하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게 너무 자신한테는 이렇게 들려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든 그 계엄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거 명령을 받은 그런 군인들한테 있는 건 아니라고 자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날에 직접 나와서 이 증인인 곽종훈 사령관을 다그친 건 뭐냐면 당신이 책임져라. 당신이 지금 책임질 거를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사실 다그쳤거든요. 그래서 곽종훈 사령관이 책임을 자신한테 다시 돌리는 것을 느끼고 내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수농객 조갑재 대표는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계엄이나 또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이런 이제 워딩이 나온 것 자체가 이런 폭로가 나오고요. 윤 전 대통령의 음주 습관이랑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가 사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예. 조갑재 편집국장의 그 말씀에 저도 그 워딩을 들으면서 동영상으로 보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 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첫 번째는 10월 1일 군사 퍼레이드를 취하하는데 왜 2개월 후에 계엄을 실질적으로 수행한 3개 사령관만 지금 딱 나와 있어요. 다르잖아요. 사실 그 10월 1일 날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 군사 퍼레이드 하려면 실제로 고생한 사람들을 취하를 했어야죠. 그런데 이 세 사령관은 유사시에 늘 뛰쳐나와야 되는 비상대기하는 사령관들이에요. 근데 10월 1일 날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고 취하할 대상이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2개월 후에 계엄과 관련된 명령을 받은 세 사람이 고스란히 그때 술자리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갑재 의원 말씀처럼 아예 윤 대통령이 그걸 얘기해요. 그날 술자리가 어떻게 돌아갔고 소주 맥주 폭탄은 어떻게 돌아갔고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았느냐라는 건 아니 대통령이 함께 술자리를 하는데 그 술자리에 초대된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술을 막 퍼마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만큼 늘 그렇게 술자리 그런 어떤 자리가 있으면 술을 그렇게 돌리고 마시게 했다라는 걸 스스로 이야기한 게 아니냐. 그 대통령이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얘기를 언제나 사실 비판적으로 했지만 아예 대통령 입에서 술 그때 많이 마시지 않았냐라고 자인한 거다라는 지적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발언이 있었고 이를 맞받아친 한준호 민주당 의원의 저희가 발언까지 생생 코멘트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도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 만나볼 주제는 여당이 주도한 3대 특검의 무용론입니다. 3대 특검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내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그리고 세 번째는 순직 해병 이 관련한 이제 세 번째 특검이 있는데 수사를 이제 개시한 지 넉 달이 지났거든요. 수사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은데 뭔가 성과는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각 특검은 핵심 의혹 진상을 규명하는 데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의 특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사자성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모도원. 무슨 뜻이냐면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라는 예. 뜻인데 바로 그런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연장했는데 그 연장한 기간이 이제 곧 코앞으로 닥쳐와요. 3차 연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내란 특검 등의 입장인데 예. 그렇게 지금 한 번에 그 연장까지 합쳐서 기간 동안 성과가 있었느냐는 거예요. 3개 그 특검이 예. 그 갈 길이 멀다는 게 실제로 특검을 만든 이후에 목적에 부합된 결과가 나와야 국민들이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갑니다. 저 예. 한 번 운영하는데 3개 특검이니까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검사만 하더라도 100명이 넘어요. 수사관 더 많겠죠. 검사 100명이면 어느 뭐 거의 지법의 지청보다 더 많은 검사를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각 보면 내란 특검은 국민들이 납득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혐의 또는 뭐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뭐 어떤 추가 혐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재판을 받고 있으므로 그거보다 더 밝혀져야 될 것은 당시 국무회의 때 그 내각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계엄을 미리 알았느냐. 예를 들어서 박성재 법무장관이라든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물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구속돼 있지만 지금 박성재 법무장관 저 영장 기각됐잖아요. 예. 뭐 당시 안가 4명 모두 다 사실 더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영장 기각됐어요. 그럼 내각에서의 그런 어떤 미리 계엄을 알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지금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네. 두 번째는 국회예요. 국회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이 가장 주장하는 게 내란 정당이라고 이름 붙이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당일날 추경호 원내대표가 네. 의 주도하에서 이 해제 요구한 표결을 방해한 혐의. 이것이 이제 내란 정당으로 불리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혐의가 물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아까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체포 동의안이 이제 들어가긴 했지만 굉장히 늦었다.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혐의를 두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구속 여부가 되면서 또는 구속 영장의 청구가 직권남용죄가 없어요. 그리고 표결 방해도 없어요. 예. 장애라는 표현이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실질적으로 증거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냐라는 뭐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내란 특검이 요란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얻는 게 좀 드물지 않느냐라는 뭐 다른 특검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표적으로 내란 특검이 지금 더 연장을 좀 요구한다고 해서 내란 특검 지금 예를 들은 겁니다. 예, 다른 특검들 이야기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질문 네네.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강제 수사로 이제 첫 수사에 발에 착수했는데요. 이게 이 전현직 삼부토건 이제 경영진들의 이제 주가 조작으로 이제 구속 기소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뚜렷하게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지금 밝혀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이 가장 많이 구속했어요. 14명이나 예. 구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14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이 그들만의 그런 어떤 범죄 예. 행위로 기소돼서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삼부토건도 사실 그 특검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었어요. 예. 뭐 이번 주가 조작만이 아니라 예. 여러 가지 뭐 의혹이 김건희 여사와의 의혹을 지금 부각시켰던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부토건이 굉장히 큰 어떤 주가 조작,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보다 더 크다. 예. 이 지금 규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 재판을 벌이고 있는데 다툼이 뭐냐면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에 참여한 전 회장과 현 회장이 연루가 됐다 안 됐다라고 지금 다투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 앉아서 공소유지라는 특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그러면 검찰에 그냥 넘기면 된다. 예. 그렇잖아요. 특검이 할 일이 아니다. 삼부토건 내에 주가 조작 전현직 사건이다 임원들끼리의 보니, 예. 주가 조작 혐의를 왜 김건희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하느냐? 그냥 이첩해서 검찰이 수사해갖고 해도 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이에요. 다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와 이 특검 이름조차도 김건희 특검 뭐 길지만 축약해서 있다면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 없이 계속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이게 뭐 별건 수사예요. 예. 별건 기소고. 김건희 특검 이야기 또 나눠보면은 이제 김 여사 측근인 이제 김예성 씨가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IMS 모빌리티가 이제 대기업과 금융사에서 특혜성 투자를 받았다라는 의혹도 있었는데요. 이 관련해서도 뭐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특검 스스로도 이 사건은 뭐 김 여사 집사 게이트다 이렇게 불렀는데 수사가 막힌 것 같고요.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김 여사의 뭐 해군 함정 선상 파티나 뭐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등 뭐 좀 격가지의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던데요. 그러게요. 김건희 특검의 어떤 뭐랄까요 수사 능력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문제는 아주 상식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김예성이라는 분의 경력을 보면 네이버라든지 뭐 효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몇십억씩 이렇게 줄 수 있는 경력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집사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뒤에 지금 뒷배가 김건희 여사 아니냐.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돈을 준 것도 김건희 여사를 보면서 돈을 줬지 김혜성이라는 사람 때문에 돈을 준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이 정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구속 기소를 해서 지금 이 공소장을 보면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나요. 그냥 김혜성 씨 얘기만 그 횡령 혐의, 그러니까 43억의 횡령 혐의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그 실제로 이 뭐랄까 수사를 못했다.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김혜성 씨의 개인 비리로 지금 축약된 게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고 있죠. 자, 이번에는 내란 특검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도 지난 6월 18일 출범 직후에 윤 전 대통령의 외환죄 수사에 이제 집중했다가 최근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예요. 왜냐하면 유치죄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적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적죄도 지금 슬그머니 들어갔어요. 외환유치죄라는 게 뭐냐면 적과 공모해서 지금 이 우리나라를 해롭게 한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군의 안보를. 그런데 이게 성립이 되려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결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드론을 보낼 테니까 드론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비판 성명을 내면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좀 더 이렇게 불확실하게 하자라는 공모를 해야만 외환 유치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적죄를 하는데 드론을 보낸 게 북한을 이롭게 했다라는 직접적인 이 논리적 추론이 있어야 돼요. 근데 드론을 보낸 건 북한을 이롭게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북한에서 증언을 해주면 돼요. 북한 정부가 증언을 해주면 그거 윤석열 정부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라든지 뭐 결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안 받았어 이런 식의 증언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죄는 좀 더 처음부터 좀 무리한 게 아니냐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어요. 네, 그럼 이번에는 최상병 특검, 해병 특검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특검의 수사의 핵심 축이라고 한다면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인데요. 이 자체를 좀 풀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제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수사가 거의 공전하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답하죠. 왜 답답하냐면 이거야말로 사실 간단한 특검이었어요. 김건희 특검은 워낙에 방대했거든요. 그리고 내란 특검은 굉장히 좀 엄중한 그런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이 최상병 특검은 간단해요. 다른 특검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데 직전에 경로했다라는 거를 증언을 여러 사람이 했거든요. 김태효 당시에 그 국가 NSC 차장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경로했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당시 언론들이 드디어 이제 특검이 경로했다까지 진짜 밝혀냈다 했어요. 근데 경로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로한 다음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지시를 내리건 뭘 하건 임성득 당시 사단장을 빼라고 대통령이 개입을 했다는 걸 밝혀야 이게 지금 혐의가 이제 성립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정황은 확실한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건 이것 역시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거지. 예,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성과 없는 특검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특검 제대로 역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 결국은 특검이 뭐냐면 법의 어떤 예외성이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집단이나 어떤 정파도 다 수긍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특검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본인이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떠안고 있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영이 서지 않고, 그래서 특검은 합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생생법 뉴스 어느새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종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게시판 그리고 이메일, 카카오톡으로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고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